독자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막 엄청 건실하게 쑥쑥 크는 우량 기업에 투자를 딱 했습니다. 네, 아주 이상적이고 기분 좋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한 6개월 뒤에 눈을 딱 떠보니까 제 주식 가치의 11%가 그냥 흔적도 없이 공중으로 증발해 버린 겁니다. 뭐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갑자기 닥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네, 단지 그 회사가 자기네들한테 가장 돈 되는 핵심 사업부만 똑같이 복제해서 주식시장에 따로 상장시켰다는 이유 하나 때문인 거죠. 내 바구니에서 알맹이만 쑥 빼서 다른 데 담아버린 셈인데 진짜 기막힌 일 아닙니까? 정말 뼈아픈 상황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확 끌어모으는 마법의 지팡이일지 몰라도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몫을 고스란히 뺏기는 사실상 합법적인 가치 탈취나 다름없거든요. 자본시장에서 항상 벌어지는 그 주주가치 보호랑 자금 조달 사이에 아주 치열한 충돌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꽤 흥미진진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죠. 맞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기사들을 바탕으로 시장을 뒤락펴락하는 두 가지 거대한 힘에 대해 파헤쳐 볼 텐데요. 하나는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당국이 촘촘하게 쌓아올리고 있는 규제의 울타리고요. 다른 하나는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덩치를 키우려는 기업들의 생존 전략, 그리고 시장의 테마입니다. 오늘 준비된 네 가지 소식들이 뭐랄까 겉보기엔 산업 분야가 다 달라서 파편화된 뉴스 같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이슈들처럼 보이긴 하죠. 근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가 시장의 테두리를 어떻게 강제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짜 펀더멘털을 키우는 기업과 실체 없는 유령을 쫓는 테마주가 어떻게 극명하게 갈리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아주 논리적인 연결이네요.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죠. 당국이 방금 말씀드린 그쪽액이 상장을 막겠다고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자회사 상장 원칙 금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금융위원회랑 한국거래소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유독 해외보다 저평가받는 고질병을 고치겠다고 내놓은 처방전입니다. 수치를 보면 당국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지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길래 그러죠? 현재 한국 증시의 중복 상장 비율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무려 11.2%에 달하거든요. 일본이 4%, 대만이 2.7%고 미국은 아예 1% 미만인 거랑 비교하면 진짜 기형적으로 높은 수치죠. 와, 11%요? 모회사도 상장해놓고 그 밑에 있는 알짜 자회사까지 굳이 또 상장해서 시장 돈을 빨아들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군요. 그렇죠. 문제는 여기서 바로 지주사 할인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는데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중복 상장된 기업 260여 개를 쭉 추적해보니까 자회사가 상장하고 딱 6개월 뒤에 모회사 주가가 평균 10.82%나 훅 하락했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모회사 가치는 사실 그 알짜 자회사가 보는 돈에서 나오는 건데 자회사가 따로 상장해버리면 시장에서는 그럼 굳이 모회사 살 필요 없이 자회사 직접 사면 되잖아. 이렇게 될 테니까요. 결국 모회사 매력도가 떨어져서 주가는 폭락하고 모회사를 믿고 장기 투자했던 일반 독자님들 같은 주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장 심사할 때 독립성은 물론이고 모회사 일반 주주들이 동의했는지를 아주 깐깐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취지는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근데 기자님, 여기서 제 상식선에선 좀 강한 의문이 드는데요. 주주보호 좋죠, 좋은데 이런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을 완전 죽이는 거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스타트업들 보면 투자받고 다른 회사 인수합병하면서 덩치 키우잖아요. 그리고 그 커전 사업부를 기업 공개, 즉 IPO로 상장시켜서 투자금 회수하는 게 거의 유일한 생존 공식인데 이걸 원칙적으로 막아버리면 혁신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격 아닌가 해서요. 정확히 그 지점이 지금 벤처캐피탈 업계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본시장 생태계에서 IPO는 단순히 돈 버는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피를 돌게 하는 심장 박동 같은 거거든요. 자금 회수 창구를 닫아버리면 어떤 펀드가 위험 감수하고 초기에 투자를 하겠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자금이 마르면 생태계 전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열린 공개 세미나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장면이 하나 연출됐습니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GS엔텍 관계자분 이야기죠. 네, 맞아요. GS글로벌 자회사인 GS엔텍 관계자가 직접 단상에 나와서 아주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모회사랑 사업 영역도 다르고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 단지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규제에 묶이면 회사를 믿고 스톡옵션 받은 직원들이랑 소수 주주들 피해는 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강하게 항의한 거죠. 아, 규제의 칼날이 너무 뭉툭해서 나쁜 종양만 도려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까지 다 치게 생겼다. 뼈아픈 지적이네요. 그럼 상장할 때 주주들한테 찬반 투표를 받으면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사실 단순히 동의서 한 장 받는 게 주주들의 금전적 손실을 메워주는 면죄부가 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제도의 방향성을 아예 틀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예 튼다면 어떤 방향으로요? 자회사 상장을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요. 상장에서 얻은 그 막대한 이익과 현금 흐름을 배당의 형태로 모회사 주주들한테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환원하는 시스템을 법제화하자는 겁니다. 주주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느끼게 해주는 게 진짜 주주보호라는 통찰이죠. 오, 그거 훨씬 합리적으로 들리네요. 그런데 이런 깐깐한 규제의 울타리가 상장 제도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당국의 그물망이 증권사 영업최 전선에서도 아주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던데요. 네, 이번에 미래에셋증권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공모주를 국내 투자자들한테 마케팅하려다가 금융당국한테 구두 경고를 받은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스페이스X라면 진짜 시장 관심이 어마어마할 텐데 왜 굳이 제동을 건 건가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직 실체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로 시장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에셋이 스페이스X랑 딜 추진하는 건 맞는데 아직 국내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아올 배정 물량조차 확정이 안 된 초기 단계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막 기사나 소셜미디어에 퍼지면 독자님들 입장에선 와, 나도 스페이스X 주주 되나? 하고 엄청 헛된 기대를 품게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당국은 그걸 일종의 희망 고문이자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딱 잘라본 겁니다. 근데 제가 취재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이번 경고만 볼 게 아니라 과거의 엄청난 트라우마를 꺼내봐야 하더라고요. 기자님, 그 2016년에 이른바 미래에셋 방지법의 계기가 된 랜드마크 72 빌딩 사건 말입니다. 아, 네. 그 사건이 금융 규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비유 좋습니다.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이 크게 3호와 공모가 있습니다. 3호가 49명 이하 지인들만 조촐하게 부르는 프라이빗 파티라면 공모는 50명 이상 누구나 표를 살 수 있는 대규모 퍼블릭 콘서트거든요. 당연히 콘서트를 열려면 소방이나 안전규제 같은 당국의 엄청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죠. 그럼 그때 미래에셋이 그 까다로운 심사를 피하려고 뭔가 꼼수를 부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2016년 당시에 미래에셋이 베트남 빌딩 수익을 기반으로 ABS, 즉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들었는데요. 공모 규제를 피하려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인 SPC를 무려 15개나 쪼개서 만들었습니다. 15개나요? 네, 그래서 각 법인당 49명씩만 투자자를 모은 겁니다. 개별 법인으로 보면 3호 파티가 맞는데 당국이 보기엔 이건 파티놈 15개 빌려놓고 사실상 700명 넘는 사람 모은 대형 콘서트였던 거죠. 명백한 공모 규제 우회로 판단해서 당시 최고액인 20억 원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와, 그 10년 전 쪼개기 꼼수의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네요. 당국 입장에선 이번 스페이스X 마케팅도 언론에 슬쩍 흘려서 반응 떠보고 고객 모으려는 고도의 우회 마케팅 아니냐, 이렇게 꿰뚫어본 거네요. 그럼 이 스페이스X 주식 실제로 개인이 살 수는 있는 겁니까? 내부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아주 회의적입니다. 미래에셋 내부에서조차 실무적인 절차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거든요. 아무리 글로벌 핫 이슈, 혁신 상품이라도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벽 앞에서는 제대로 시동조차 걸기 어렵다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자, 그럼 앞선 이슈들로 제도가 상장이라는 자금 통로를 엄격하게 막고 증권사 영업까지 꽉 틀어지고 있는 팍팍한 현실을 봤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덩치를 키울까요? 전통적 방법이 막혔으니 기업들은 우회로이자 정면 돌파구인 M&A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실체 있는 펀더멘털의 진화와 그 반대편에 있는 실체 없는 테마주의 명암이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죠. 맞습니다. 먼저 주인공은 원래 TV에 들어가는 필름 콘덴서 만들던 성호전자라는 회사입니다.
시총 1,000억 원대 회사가 향후 5년 뒤 영업이익 1조, 시총 3조 7천억으로 퀀텀 점프를 하겠다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내놨어요. 도대체 무슨 수로 이게 가능하답니까? 그 자신감의 원천이 바로 공격적이고 묵직한 실체 있는 M&A입니다. 박성재 대표이사가 최근 1년 동안에만 무려 7건의 M&A를 폭풍처럼 성사시켰거든요. 1년에 7건이요? 대단하네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한 방이 지난 2월에 인수한 ADS 테크라는 광트랜시버 장비 제조사입니다.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단순 부품 회사가 글로벌 AI 밸류체인의 핵심 플레이어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기사 보니까 여기가 글로벌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자회사의 장비 납품한 이력도 있고 차세대 데이터 센터 핵심이라는 CPU 장비 단독 공급사라고 하더라고요. 기자님, 이 CPU 장비가 뭐길래 기업 가치를 통째로 끌어올리는 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 불면서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 엄청 먹고 열 뿜어내잖아요. 전력 효율이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CPU 기술은 쉽게 말해서 반도체 칩 안에 통신 모듈을 초밀착시켜버리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확 짧아지니까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소모랑 발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아하, 그렇군요. 더 놀라운 건 전 세계에서 이 CPU 관련 조립 장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독일의 어떤 회사랑 이번에 성호전자가 인수한 ADS-테크 딱 두 곳뿐이라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전 세계에 딱 두 곳이요. 와, 진짜 빅테크들이 군침 흘릴 만한 알짜배기 실체네요. 근데 독자님들 대신해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전도유망한 회사 인수하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 텐데 중소형 회사인 성호전자가 지분을 100%나 인수했어요. 보통 이럴 때 기존 주주들 주머니터는 유상증자 하지 않나요? 바로 그 재무적 설계 메커니즘이 박성재 대표의 전략적 치밀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 대출이나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라 BW, 즉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아주 영리하게 썼거든요. BW,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개출은 당장 꼬박꼬박 이자 갚아야 하니까 회사 현금이 마르잖아요. 반면 BW는 투자자한테 내가 지금 돈 빌리지만 이자 대신 나중에 우리 회사 크게 성장했을 때 현재 싼 가격으로 주식 살 수 있는 VIP 티켓을 얹어줄게 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당장 막대한 현금 유출 없이도 자회사 지분 100% 끌어올릴 실탄을 마련한 거네요. 근데 나중에 주식 전환되면 지분 희석 우려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성재 대표가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적어도 3분기 말까지는 주주 가치 훼손하는 무리한 유상증자 계획 절대 없고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고요. 규제 때문에 자회사 상장을 쉽게 못하니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M&A로 품고 확실한 실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아주 멋진 전공법이죠. 와, 성우전자가 이렇게 AI 시대 흐름을 타고 진짜 근육을 키워가고 있다면요. 이와는 완전 정반대로 펀더멘탈이라는 실체가 붕괴된 곳에서 유령을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설 후방 산업인 시멘트 업종 얘긴데요. 올해 주식시장에서 건설 지수가 연초 대비 무려 121.72%나 급등했습니다. 보통 집 많이 지으면 시멘트도 많이 필요하니까 주가 같이 오르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함정이자 착시 현상입니다. 건설지수 오르는 거랑 실제 공사 현장에 시멘트 투입되는 내수 경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올해 시멘트 업계 예상 출하량이 약 3,600만 톤 수준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무려 1991년 신도시 개발 직전 수준으로 회귀한 겁니다. 30여 년 만에 최저치죠. 와, 본업 기초 체력이 완전 바닥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업계 대표인 한일시멘트나 아세아시멘트 주가도 지지부진한 거고요. 근데 기자님, 제가 기사 보다가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똑같은 시멘트 회사인데 성신양에는 30.52%가 올랐고요. 삼표시멘트는 무려 209.43%나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아니, 실적이 1991년 이후 최악이라면서 왜 얘네들만 이렇게 날아간 겁니까? 네. 그게 바로 실체 없는 곳에 자금이 몰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이고 기형적인 테마주 현상입니다. 기사에 보도된 팩트를 바탕으로 원인만 딱 짚어드리면 성신양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부지 조성공사라는 정치적 기대감에 올라탔습니다. 단지 세종시에 공장이 있다는 지리적 이유 하나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표시멘트 역시 정원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관련 테마주로 묶이면서
회사의 내재 가치랑은 아무 상관없는 외부 재료로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독자님들,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선을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언급된 정치인분들의 이름이나 관련 테마는 철저하게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에 보도된 사실관계로서의 배경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어떤 정치적 견해나 특정 인물 지지도 표명하지 않는다는 점, 쏠림 현상의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그 비이성적인 쏠림을 객관적인 숫자로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투자자분들이 테마주에 휩쓸리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할 지표가 바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회사가 버는 수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거품이 껴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죠. 쉽게 말해 PER이 10배면 지금 버는 돈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꼬박 모아야 현재 시가총액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200% 넘게 오른 삼표 시멘트의 PER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삼표 시멘트 PER이 무려 43.39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동종업계 탐탄한 한일 시멘트 PER이 16배 수준인 거랑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는 상태죠. 펀더멘털 없이 오직 테마라는 심리 요인으로 40배 넘는 프리미엄을 받는 건데 이런 주식은 테마 재료가 소멸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변동성 위험에 노출된다고 데이터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실체 있는 M&A로 해자를 만들어가는 것과 실체 없는 테마바람에 올라탄 주식들의 병함이 너무 선명하네요. 독자님들, 오늘 저희가 깊게 다뤄본 이슈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본 성호전자처럼 규제 템바구니 속에서도 공격적인 M&A로 혁신 밸류체인을 키워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기업들이 훗날 성장해서 그 알짜 자회사를 상장시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려고 할 때 오늘 맨 처음 다룬 중복 상장 원칙 금지라는 규제벽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국 자본시장이 맞닥뜨린 진짜 큰 딜레마네요. 맞습니다. 일반 주주를 보호한다는 영분과 혁신 기업의 성장 동력을 열어준다는 미래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로운 타협점을 찾아야 할까요? 독자님들도 기업의 인수합병 소식이나 정부 규제 뉴스 보실 때 단순 주가만 보지 마시고 이 거대한 가치 충돌의 딜레마를 꼭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면을 보는 눈이 곧 진짜 투자 실력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규제와 엇갈리는 자본시장 그리고 기업들의 생존 전략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정보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증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